마치 완벽해 보였던 행복한 결혼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3세 여성 민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 인생의 한 시절이 얼마나 찬란하고 순수했던지 새삼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저의 결혼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법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진혁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진혁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성실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실하고 따뜻한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는 저를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래와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고 때로는 평범한 김밥 도시락을 싸들고 작은 소풍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함께라서 특별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연애가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커진 어느 날 진혁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에서 쑥스러워하며 내미는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그의 청혼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고 남편의 품에 안겨 앞으로의 삶을 그려봤습니다. 결혼 준비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과정마저 소중한 추억입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 두 집안 모두 서로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그날의 풍경. 친구들과 함께 밤새 결혼 준비용 수제 장식품을 만들며 수다를 떨었던 시간. 이런 순간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의 작은 성당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결혼식이었지만 모두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저희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지에서 마주본 하늘이 그렇게 맑고 푸를 수가 없더군요. 매일이 기대되고 매 순간이 또 다른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의 고향인 용인 외곽 조용한 교회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잠자리 이불을 고르고 벽에 가족 사진을 걸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 설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일하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언제나 저를 그반 단단히 먹으려 애를 썼지만 현실은 매번 새로운 시련을 안겼다. 일상의 시작은 언제나 피로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새벽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잠에서 깨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기척에 눈치를 봐야 했다. 몸은 여전히 산후회복 중이었으나 집안일과 육아, 네일샵 운영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남편 민호는 학업과 알바로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적었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를 함께 하려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바쁘다, 피곤하다,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무관심과 회피가 상처로 쌓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고열로 밤새 앓던 날이 특히 또렷하다. 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 민호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내일 학교 기말 시험이니까 너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아침에야 일어나 엄마라면 기본이지 나 때는 더 힘들었다며 내 노력을 무시했다. 결국 나는 울음을 삼키며 혼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대기실에서 애를 안고 한참을 눈물 흘렸다. 적어도 위로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만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타박, 불평, 그리고 외로움 뿐이었다. 일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자
내내 마음속에 불안감과 우울이 쌓였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모두 완벽해야만 한다는 아빠. 실수하면 금세 무능력한 사람, 못난 존재가 되는 듯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네일샵 고객 상담 중에도 아이가 자는 틈잠에 혼자 밥을 먹는 식탁 앞에서도 자주 울컥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새도 없이 다시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릴 뿐이었다. 심각했던 건 남편과 나 사이의 대화가 거의 끊겼다는 점이다. 퇴근하거나 학교에서 집에 오면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내가 질문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오히려 짜증을 냈다. 너무 예민하다. 나까지 힘들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처음엔 민호도 외부의 부담과 가족 갈등 속에서 지쳤겠거니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식어가는 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는 점점 내 마음을 얼게 했다. 밤에 아이와 둘이 누워서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갈등의 근원이자 또 다른 외로움의 원천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와 민호 사이의 불화를 어린애들 다투는 일쯤으로 치부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다 참으면 다 지나간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너가 하여 경계하거나 조심스럽게 대했고 전통적이고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과 한 약속도 지키고 싶었고 시댁 어른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 경순 여사는 손수 밭농사 비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종종 시골 장터에도 따라가 보는 등 조금씩 동네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직접 채소를 뽑고 시골 한복판에서 쪼그리고 쌀을 고르던 일. 땀이 맺힌 손으로 시어머님과 제잘되던 정겨운 오후가 이젠 제 일상이 됐죠. 하지만 적응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심지어 사소한 일조차 큰 도전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요함과 저녁마다 온 마을에 퍼지는 긴 정적에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바람 소리에 괜히 겁을 먹고 집 마당에 내려다 보이는 어스름한 논을 바라볼 때마다 저 혼자 먼 곳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가끔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워 핸드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적응하게 돼 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마음을 다잡고 애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쓰던 평범한 말투조차 여기서는 낯설게 느껴져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대화에서도 서툴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을까 불안해하며 매사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곳에서도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고 하나씩 배우고 익히며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강인한지 또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을 따라 시골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서며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세상과 내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장리 씨가 옌글 일구메다 함께 성장한 시간들
영국은 따인 그 옌정닝. 처음 시골에 정착했을 때 저는 단순히 남편의 농사일을 도울 뿐 시작했고 매달 달력을 보며 생리 날짜를 체크하다가 날짜가 지나기만 하면 실망에 빠지곤 했죠. 한편으로는 주변 동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 낳기 힘들다는데 그래도 젊으니 괜찮을 거야. 난 둘 다 자연 임신이라 금방 생겼어. 민서도 아마 곧 좋은 소식 들릴걸?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혹시 나도 생각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까 싶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불안, 설렘이 반복되는 나날에도 쉽사리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은 아직 다들 시간이 걸린다니까 하며 넘겼지만 반년이 넘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르자 점점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셨고 저 역시 자신이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상담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성 건강검진, 호르몬 수치 체크, 배란주기 관리 등등. 매번 진료실 안에 앉아 있으면 왠지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 무엇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마음이 점점 위축됐습니다.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모든 책임이 저에게 쏠리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 불명의 불임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매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혹시 라는 희망과 혹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친척 아이들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 실망을 안겨드릴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고 남편마저 멀어질까봐 마음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한편 사업과 농사일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으나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만큼은 점점 더 무겁고 까다로운 숙제로 변했습니다. 일터에서 아무리 성취감을 맛봐도 저녁이 되면 집에서 홀로 검은 어둠 속에 파묻혀 나는 왜 아직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그래도 아직 젊고 언젠가는 분명 기쁜 소식이 올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죠. 이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노골적이게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대접해주는 밥상 앞에서 민서야, 신선한 산나물이 시작하자 저는 지역 창업 박람회에도 참가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안전성 인증과 품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강점과 열정이 모여 콘텐츠와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입소문까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죠. 그 무렵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고 마을 사람들 역시 젊은 사람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주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의 흙투성이 손을 마주잡던 저녁, 서로 지친 몸을 토닥이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던 순간에 저는 농촌에 온 것이 결코 선택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삶이 점차 안정되었고 시골에서도 젊은 부부가 충분히 자립하며 더불어 서로를 위해 성장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씨앗을 심고 정성을 쏟아 언젠가 나무가 우거진 숲이 되는 것처럼 저희 부부의 부지런함과 도전은 한 계절 한 계절 결실을 맺으며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미묘하게 틈이 벌어지다 창업과 농사, 그리고 남편과의 동고동락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용이 시골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농사일이 서툴러 힘들어할까봐 걱정부터 앞섰고 때때로 직접 손수 반찬을 해주며 서울에서 왔으니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배려해 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골 마을에서 젊은 며느리가 드물고 제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네 이웃들이 민서 씨 요즘 사업 정말 잘 풀리던데 시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나는 말을 건넬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 석연치 않은 표정이 비쳤어요. 처음에는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듯 했지만 속내를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도드라진 갈등은 사소한 일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는 방식,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 준비와 같이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에 시어머니의 기대치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사업과 농사일을 병행하다 보니 집안일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통 방식대로 고집하셨습니다. 설거지 순서, 김치 담그는 방법, 반찬 재료의 산지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시며 고함을 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향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여자가 올 필요가 있었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동네 어른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셨지만 집안에 둘만 남으면 사업이니 뭐니 해도 결국 가정이 먼저다 라며 다그치셨죠. 영절이나 제사,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를 더 붙잡고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노력했지만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눈치가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농담 같은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국 큰 사건보다도 매일의 작은 오해와 기대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친정집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바깥 공기를 쏘이고 싶을 때도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면 외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댁 행사 준비를 도맡게 되는 일이 잦아졌는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쌓인 감정의 덩어리는 어느새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님 앞에서 점점 더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 싸한 공기, 그리고 대화 속에 뒤섞인 서운함과 오해,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 점점 더 큰 벽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저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삶 역시 소중하다는 것, 더 이상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죠. 이 시기부터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소통이 필요함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기에 저의 내면엔 상처와 성찰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나시레니어가 되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 결혼 2년차가 되던 무렵 저의 삶은 또 다른 고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쑥불쑥 엄습하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 정착한 후 남편과 함께 농장 일을 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도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이루며 매일이 분주했지만 문득 이 완성된 그림에 뭔가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남편과 저 둘만의 생활이 몹시 행복했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옅은 와인을 나누고 주말이면 근처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털어놓는 그런 소소한 시간이 주는 평온함으로 매일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시어머니께서 생각보다 자주 올해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언제쯤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으려나? 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낼 때면 저 역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마 명절 무렵 시댁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여 민서 부부는 이제 아기 낳을 때도 됐다고 이야기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장난처럼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넘길 수 없는 묵직한 기대와 책임이 담겨 있었죠. 그날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과 술잔을 나누는데 이모부가 애 낳으면 순이랑 같이 키워줄게 하고 장난을 치시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정엔 아이 목소리가 있어야 집이 살아나는 거란다 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들 웃음 섞인 얘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뻐근하고 벅차올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임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 마을을 산책하면서 이따금씩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바쁜 사업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야기책이나 귀여운 아기 옷가게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고 주변 친구들의 SNS에 아기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나도 저런 행복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진혁도 언젠가부터 우리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까? 라며 자주 아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저를 배려하며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흐름 따라 천천히 준비하자고 말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때로는 애써 웃음 지으려는 표정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매달 달력을 보며 생리 날짜를 체크하다가 날짜가 지나기만 하면 실망에 빠지곤 했죠. 한편으로는 주변 동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 낳기 힘들다는데 그래도 젊으니 괜찮을 거야. 난 둘 다 자연 임신이라 금방 생겼어. 민서도 아마 곧 좋은 소식 들릴걸?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혹시 나도 생각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까 싶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불안, 설렘이 반복되는 나날에도 쉽사리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은 아직 다들 시간이 걸린다니까 하며 넘겼지만 반년이 넘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르자 점점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셨고 저 역시 자신이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상담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성 건강검진, 호르몬 수치 체크, 배란주기 관리 등등. 매번 진료실 안에 앉아 있으면 왠지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 무엇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마음이 점점 위축됐습니다.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모든 책임이 저에게 쏠리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 불명의 불임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매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혹시 나는 희망과 혹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친척 아이들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 실망을 안겨드릴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고 남편마저 멀어질까봐 마음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한편 사업과 농사일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으나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만큼은 점점 더 무겁고 까다로운 숙제로 변했습니다. 일터에서 아무리 성취감을 맛봐도 저녁이 되면 집에서 홀로 검은 어둠 속에 파묻혀 나는 왜 아직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그래도 아직 젊고 언젠가는 분명 기쁜 소식이 올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죠. 이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노골적이게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대접해주는 밥상 앞에서 민서야, 신선한 산나물이 손님이 내게 건넨 여기 커피 정말 고향 생각나네요. 나는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녹였습니다. 이후 서서히 고정 손님이 늘어나고 이젠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매일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특산물이나 계절마다 변하는 작은 디저트들은 단골의 기대를 키워주었죠.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한 공간과 내 목소리가 담긴 일을 한다는 것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자립의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빠듯한 수입, 예기치 못한 사고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벽에 기대 눈물을 훔치던 밤도 있었고 SNS 악성 댓글에 상처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 창업인들과의 네트워킹은 내게 큰 힘이 됐고 서로 고민을 나누며 걸어온 흔적을 치유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코에 사이타크도 자립이란 외로운 길이지만 내 이름으로 다시 존중받고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굳센 도전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 미래를 꾸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듯 매일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에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다. 새로운 만남과 성장의 시간. 독립이라는 거대한 도전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숙제.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스스로 빛을 되찾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된 자유가 어색했고 고요한 아침과 쓸쓸한 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 고요 한가운데에서 나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과 상처에 마주해야 했다. 그래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내 뜻대로 하루의 리듬을 정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첫걸음은 나를 다시 아끼는 연습에서 비롯됐다. 오랫동안 나를 좋아하는 방법조차 잊은 듯 했기에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스스로 맛있는 아침밥을 차리고 늦은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 귀여운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곳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예전에는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천천히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보이지 않는 압박. 덕분에 저는 삶의 깊이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더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고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새롭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는 작은 희망과 함께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미래를 향해 끝없이 걷고 있습니다. 진짜오란, 진진종인. 충격의 순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삶은 때로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 어느새 모든 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곤 한다. 결혼 생활 4년째, 평범한 일상이 두렵게 느껴진 어느 날, 난 내 인생에서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오전 일찍 밭으로 나가고 나는 집에서 온라인 주문 정산과 농산물 포장에 열중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여 있었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우연처럼 아니면 운명처럼 그 알림창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유라, 오늘도 고마워 오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 순간 내 가슴에 작은 찬바람이 스쳤다. 유라라는 이름,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촉이 뒷가를 맴돌았다. 농장일로 분주해진 이후 남편의 핸드폰에 이런저런 사업 연락이 많아졌지만 그의 익숙한 이름이 아닌데다 미묘하게 다정한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 문자를 눌렀고 곧 이어진 여러 대화창과 사진, 그리고 익숙지 않은 이모티콘들은 내 머릿속을 순식간에 하얗게 만들어버렸다.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있었고 사소한 걱정, 농담, 달콤한 위로와 일상 사진까지 담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어느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와 다를 바 없는 친밀함. 단 한 줄의 단서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여러 장의 사진과 메시지 앞에서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콩콩 내려앉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왔다. 머릿속에는 설마, 아닐 거야, 오해일 거야. 나는 방어 기제가 끝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화창 곳곳에 남겨진 농담과 약속. 이번 주에는 언제 만날 수 있지? 보고 싶다. 는 문장들은 도저히 우정이나 단순한 지인 사이에 봤다. 불안한 촉은 빗나가지 않았다. 남편의 대학 시절 친구 모임 사진에 그 사람이 몇 차례 등장했고 SNS에서는 서로의 게시물에 짧지만 친밀한 댓글들이 남아 있었다. 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남편 곁에서 동시에 펼쳐진 셈이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하게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밀려드는 배신감과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찾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내 곁에 남아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어떻게 이런 일로 무너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몇 시간 뒤 남편이 TV 앞에서 무심히 웃으며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혁 씨, 혹시 유라 씨랑 요즘 연락해? 남편의 표정에 아주 짧은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머뭇거리며 아,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온 거야. 별거 없어. 나 대답했다.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화 자체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았고 한동안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못했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속에서는 미세하게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실망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며칠이 지난 뒤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된 밤이 있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컸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예상대로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편은 평소
내가 모르는 틈을 이용해 그녀와 만나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만의 암호, 나에겐 생소한 대화 스타일,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의 짧은 여행 사진도 있었다. 나는 결국 남편의 무심함과 태연함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자정 무렵 남편에게 휴대폰을 그대로 내밀며 물었다. 진혁 씨, 정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는지 정말 몰라?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고 곧 이어 울먹이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내 발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 마음도 흔들렸어. 하지만 너만을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어. 용서해줘. 그 말들은 한때 내가 그토록 바랬던 다정함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는지, 왜였는지, 나 때문에 남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문을 열 수 있었을까?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 헌신과 희생이 단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이렇게 산산조각 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낯선 시간의 반복임을 알게 됐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드물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색한 거리감만이 남았다. 남편은 사과한 뒤에도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같이 장을 보면서도 마치 항상 미안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왠지 작아져 있었다. 나 역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밤이면 혼자 침대에서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는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건네는 평범한 위로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 훌륭한 며느리, 사업에 열심인 젊은 여성이라는 이미지에만 집착해왔다. 외로움, 고립감, 마음속 갈등이 조금씩 쌓여 남편 역시 힘들어했던 걸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그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뒤흔들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긴 했으나 힘들어도 남자는 다 그렇다. 가정이 무너지면 네가 더 힘들어진다며 아들을 두둔했다. 그녀의 반응은 내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는지,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내가 직면한 현실은 온몸을 옥죄었다.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저 미소를 짓고 일상 업무에 몰두했지만 내면은 점점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이따금 농장 한쪽에서 혼자 흙을 만지면 어디선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내가 더 노력했다면 달라졌을지 스스로 수백 번씩 자문했다. 남편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읽었다.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끊어야 할지 수없이 갈등했다. 사랑했던 만큼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된다는 막연한 공포,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기대 등 온갖 고민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털어놓지 못해 더욱 외로웠다. 어느 날 밤 유라에게 직접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싫어 물러서기만 반복했다. 대신 나는 많은 밤 동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치유임을 천천히 깨달아갔다. 외도 사실에 마음이 붕괴되던 순간 이후 주변도 달라졌다. 시댁과 우리 농장 일을 돕던 이웃들마저도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유 모를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빅말에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가끔씩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가정을 지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속이 타들어갔다. 남편 역시 여러 번 친척들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낯선 시선과 숨겨진 조소, 내가 외면하던 마을의 공기가 이제는 창문 틈을 타 불쑥 밀려오는 듯 했다.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작 내가 찾고 싶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아내와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가족으로서 머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종종 일기장에 나의 괴로움과 희망을 털어놓으며 실오라기 같은 용기를 다잡았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서와 이별, 재시작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다. 때로는 분노와 증오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또 때로는 홀로 깊은 적막의 밤을 견디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가 우리 사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충격은 한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농장 운영,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고 남편의 태도 역시 종종 무기력하고 불성실해졌다. 자책과 후회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이별을 선택할 용기가 쉽사리 나지 않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이혼과 화해를 저울질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도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전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관계로 남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나는 조금씩 이별을 준비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끝에 침대에 누워 나 자신을 다독이는 조용한 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했다. 내가 자유와 평안을 얻기까지 이 여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시작은 두려움과 눈물이 뒤섞인 결단이었다. 오랜 시간의 망설임, 가족과의 갈등, 타인의 비난과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죄책감들까지 나는 수많은 밤을 고민 끝에 견뎌냈다. 이혼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한때 무너지는 듯 했으나 스스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 나를 구원했다. 캐캐 창업 후에도 끊임없이 문제와 마주하고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러나 매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마다 나는 두려움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졌다. 주변 사람의 협력과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에게서 얻은 에너지 또한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하는 용기였다.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때로는 약해지는 순간까지도 모두 내 일부로 인정하니 점차 삶 전체가 따뜻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의 서툰 성장마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 실패의 경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었다. 진짜 삶의 주인은 나지.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까지 내 욕망을 드러내고 인정받아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임을, 내 인생에 대한 책임도, 기대도, 기쁨과 슬픔도 결국 내 선택의 연장선임을 말이다. 요즘 내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전엔 계획 없는 내일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스스로 탐색하는 기회로 삼는다. 실패가 두렵기보다 자유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으니까.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 스스로를 낮추거나 타인의 판단에 짓눌리지 않길.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나의 자유, 나만의 아름다움, 그리고 나만을 위한 행복은 결코 누군가의 손끝에서 결정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마음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는다.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여. 삶이란 늘 변화하는 것이고 때마다 다른 과제를 내 앞에 놓는다. 언젠가 또다시 힘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는 두렵지 않다. 나를 둘러싼 간절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 결혼 2년차가 되던 무렵 저의 삶은 또 다른 고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쑥불쑥 엄습하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 정착한 후 남편과 함께 농장 일을 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도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이루며 매일이 분주했지만 문득 이 완성된 그림에 뭔가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남편과 저 둘만의 생활이 몹시 행복했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옅은 와인을 나누고 주말이면 근처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털어놓는 그런 소소한 시간이 주는 평온함으로 매일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시어머니께서 생각보다 자주 올해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언제쯤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으려나? 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낼 때면 저 역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마 명절 무렵 시댁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여 민서 부부는 이제 아기 낳을 때도 됐다고 이야기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장난처럼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넘길 수 없는 묵직한 기대와 책임이 담겨 있었죠. 그날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과 술잔을 나누는데 이모부가 애 낳으면 순이랑 같이 키워줄게 하고 장난을 치시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정엔 아이 목소리가 있어야 집이 살아나는 거란다 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들 웃음 섞인 얘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뻐근하고 벅차올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임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 마을을 산책하면서 이따금씩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바쁜 사업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야기책이나 귀여운 아기 옷가게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고 주변 친구들의 SNS에 아기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나도 저런 행복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진혁도 언젠가부터 우리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까? 라며 자주 아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저를 배려하며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흐름 따라 천천히 준비하자고 말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때로는 애써 웃음 지으려는 표정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기 불행이 따라온다고 말하지만 직접 겪는 내 입장에선 계획대로만 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과 가족의 안전망을 위한 결정일 뿐인가? 내가 바라는 진짜 행복은 뭔가? 진정 용서란 무엇이고 이별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들은 답이 없는 듯 또 답을 찾지 않으려고 애써 피하기도 했다. 나 역시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고 어설프게 매일을 버텼다. 그 과정에서 내 자존감은 희미해지고 여러 번 깊은 자기 부정에 빠졌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괴로움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현실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히 남편을 미워하고 탓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상처를 딛고 나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였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무작정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남편뿐 아니라 나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지, 그 깊은 배신과 아픔을 진정으로 소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솔직하게 물었다. 답은 아직이었다. 나는 아직 내 마음을 다 치유하지 못했고 다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상처가 컸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에게 이별까지의 시간을 허락하기로 했다. 누군가는 나를 약하다고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 같은 확신이 꿈틀거렸다. 결국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내 진심을 전달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지쳤고 무너졌는지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 남편은 내 말을 듣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울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 표정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다시 미안함과 애달픔 위에 나를 얽매이게도 했다. 이후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다. 가까운 산이나 강가에 나가 한참을 걷거나 이전에 잊고 지냈던 작은 취미 생활에 집중했다. 일기장을 펼쳐 나의 솔직한 감정들을 글로 적고 그동안 소홀했던 친정가족을 만나 위로를 받기도 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내게 다른 영건 무작정 참으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도 진심으로 내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다. 예전에 나는 외도의 상처 앞에 무너진 약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했다. 서로가 만든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했다.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남은 감정들을 곱씹어보고 단순히 사랑이냐 미움이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 책임, 그리고 각자의 삶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용서와 이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끝까지 나를 괴롭혔다. 누가 정답을 줄 수도 나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는 일이기에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분명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언젠가는 내 선택이 무엇이든 후회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자신감도 함께 길러줬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다. 내가 원한 것은 내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이었다. 앞으로 내가 용서를 하든 이별을 택하든 적어도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다. 내가 얼마나 아파했고 또 얼마나 강해졌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나는 천천히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 용서는 쉽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별 역시 결코 단순한 해방이 아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내 삶의 일부로 품고 지난 날보다 더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결심한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 깊이 맑은 평안이 찾아올 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과 책망에 시달리다 남편의 외도 이후에도 내 삶은 쉽게 평온을 찾지 못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한층 더 깊고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언제쯤 손주를 볼 수 있겠니?
라며 희망과 기대의 눈빛을 보내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와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남편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뒤 시어머니의 태도는 차갑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집에 들를 때마다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다. 직접 만든 반찬을 건네주면서 애도 안 낳으니 바깥일에만 신경 쓰나 봐. 남편 마음 좀 돌보라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한 번은 내가 집안 청소를 끝냈을 때도 구석진 곳에 먼지 하나를 찾아내어 주부가 매사에 이렇게 대충하니 집안에 복이 없는 거다 라고 하셨다. 그저 침묵으로 넘기는 날이 많았지만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가장 아팠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네가 책임감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가 아는 누구 며느리는 벌써 둘을 낳았다더라. 같은 비교와 압박. 자식 없는 여자는 반쪽짜리다. 라는 독설에 가슴이 타들어갔다. 때론 친정엄마까지 언급하며 어머니께서도 네 걱정을 많이 하시겠다. 네 친정은 이런 일에 뭐라고 하시니 라며 가족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소사마다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일을 일부러 몰아서 시키거나 엄마가 없으니 네가 어차피 할 일도 없지 않니? 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때론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이 집에 행운이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며 헛웃음을 치기도 했다. 그런 상황마다 주방에서 잠깐이라도 눈물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외도를 겪은 뒤라 내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남편과 시댁 양쪽 모두에게서 압박과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니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 자신도 점점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자기 혐오에 빠지곤 했다. 친정엄마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몇 번씩 친구들에게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시골 마을의 좁은 인간관계,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나의 숨통을 조였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저도 애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압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더 관여했어야 했다. 네가 착실하지 못하니 문제 아니니 라며 내 노력을 비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크게 울었고 한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악화됐고 단순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종종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안 여자가 이래서 되겠냐며 흥분했고 친척들에게 내 단점을 은근히 퍼뜨리는 일도 많아졌다. 농사일에 있어도 여자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내 역할을 폄하하기 일쑤였다. 마치 내가 이 가족의 벌에 모든 불행과 우울의 원인인 것처럼 온 식구 앞에서 몰아붙였다. 내가 집안을 잠깐 떠나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면 도망가는 것이냐,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탓에 남편 마음이 흔들린 거다 라고 노골적으로 핀잔을 줬다. 내가 잠시 외출해서 지인 모임이라도 가면 노는 데만 신경 쓴다 며 뒷말을 남겼다. 때로는 일부러 밤늦게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훈계와 책망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 깊은 불면과 두통에 시달렸다. 이러한 반복되는 압박에 남편조차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남편은 어느새 나와 시어머니의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폈다. 그마저도 내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니냐며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시댁뿐 아니라 남편과의 인연까지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마음에는 작은 갈등과 분노의 부스러기만 쌓여갔다. 어떤 날은 도대체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어설픈 의무감과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남은 책임감으로 버티곤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추궁하며 집안에 암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는 점점 나다움을 잃어갔던 것 같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는 벽 앞에서 나는 차츰 버티는 힘조차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나였던가 하고 자문했다. 한때는 밝고 용기 있던 내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눌려 방 한구석에서 눈물만 삼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서야 나는 진심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대신해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스스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결정이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내가 이 집 식구로 남으면 어떻고 아니면 뭐 어쩌겠냐, 결국 후회할 것 이라며 내 앞길을 막으려 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지만 반대로 내 머릿속에 결심의 불씨를 더 크게 지폈다. 결국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외침을 들었다.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시어머니의 압박이 내 인생 전체가 되지 않도록 결심했다. 비록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스스로의 과한 책임감에 쉼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했다. 이혼을 결심하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시간들은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애써 붙들고 지켜온 가정이라는 둥지가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는 틈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일상은 계속되지만 나와 남편의 마음은 더 이상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소중한 신뢰가 무너진 후,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과 책망이 덧붙으면서 저는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결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 없이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집에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혼녀라는 사회적 시선, 부모님과 친지들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닥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더 이상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자책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갈망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 이 생각을 남편 진혁에게 꺼냈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겁고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도 별다른 변명도 눈물도 심지어 화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둘 다 오래전부터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나도 네가 더 행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론 가슴 깊이 아픔이 차올랐습니다. 결혼의 끝이란 이렇게 담담하고 싸늘하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결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가면 네가 얻을 게 뭐가 있니?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줄 아니? 부모님 얼굴까지 팔리는 거야. 남의 온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때론 손목을 잡고 애원했고 때론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남편은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는 무기력하기만 했죠. 저는 더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음을, 내 영혼이 더는 그 집에 머무지 않음을 확신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복잡한,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싫어 물러서기만 반복했다. 대신 나는 많은 밤 동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치유임을 천천히 깨달아갔다. 외도 사실에 마음이 궁게되던 순간 이후 주변도 달라졌다. 시댁과 우리 농장 일을 돕던 이웃들마저도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유 모를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빅말에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가끔씩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가정을 지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속이 타들어갔다. 남편 역시 여러 번 친척들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낯선 시선과 숨겨진 조소, 내가 외면하던 마을의 공기가 이제는 창문 틈을 타 불쑥 밀려오는 듯 했다.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작 내가 찾고 싶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아내와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가족으로서 머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종종 일기장에 나의 괴로움과 희망을 털어놓으며 실오라기 같은 용기를 다잡았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서와 이별, 재시작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다. 때로는 분노와 증오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또 때로는 홀로 깊은 적막의 밤을 견디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가 우리 사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충격은 한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농장 운영,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고 남편의 태도 역시 종종 무기력하고 불성실해졌다. 자책과 후회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이별을 선택할 용기가 쉽사리 나지 않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이혼과 화해를 저울질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도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전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관계로 남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나는 조금씩 이별을 준비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자유와 행복을 위한 지난한 싸움에 당당히 나섰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합니다. 두려운 미래보다는 응원하고 싶은 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어제보다 더 당당하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려 합니다. 니 진행 이닝 중출 이닝 자이오뱅에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거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인도 며느리도 아닌 나 민서라는 이름 그 자체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잠시 친정집에 머물던 시기에 저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동안 결혼 생활과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에 묶여 있었던 내 삶은 이제 백지와 같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도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자유는 처음부터 낯설고 어색하지만 동시에 떨리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가 이혼 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안전한 선택을 하겠지만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꿈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내 고향의 특별한 맛을 서울에 알리는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베이킹과 요리에 큰 흥미가 있었고 산골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들로 몇 차례 마을 축제에서 작은 부스를 열어본 경험도 있었죠. 이제는 내 사업을 진짜 나의 이름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샘솟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했고 창업이란 모험에는
무수히 많은 걱정과 반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직접 시장 조사를 다니고 골목골목 임대료와 상권, 유동인구를 분석했습니다. SNS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샅샅이 뒤져 트렌드를 익히고 이미 소상공인으로 성공한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척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임대료만 보고 섣불리 계약했다가 2달 만에 포기한 가게, 장비 선택 미숙으로 손해를 본 일, 메뉴 개발에 밤새워 매달렸던 날들. 그러나 자잘한 실패와 외로움마저 나를 더 성장시켰습니다.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컸지만 예전과 달리 누구의 허락이나 시선 없이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죠. 처음 카페 오픈 날, 손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환한 미소로 마주한 첫 번째 작은 건강에 참 좋다고 하더라. 이번 달은 소식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며 기대 섞인 눈빛을 보내셨고 때로는 괜히 사소한 일에도 불만의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일은 줄이고 몸을 천천히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라며 사업을 그만두라는 암시도 자주 하셨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표정과 말투, 한숨 하나하나에 담긴 간접적인 압박이 저를 점점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진영 역시 처음보다 덜 여유로워졌습니다. 임신이란 두 글자가 우리 대화에 스며들면서 서로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게 되었죠. 때로는 서로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각자 탓을 하기도 하고 말없이 등만 돌리고 누운 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혹은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지 한없이 자책하고 또 자책하면서도 그래도 매달 새로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갖 건강식품, 한방치료, 요가와 명상 등 임신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타임라인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때로는 남편 몰래 눈물 질 때도 많았고 친정엄마에게조차 아기는 천천히 생각할래요 라며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내 아이를 품고 싶다는 소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했는가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던 것이죠. 밤마다 서랍에 고이 접어든 작은 신생아옷, SNS에서 스크랩해두었던 육아용품 샵, 아기 이름을 고민하며 적어보던 노트, 그렇게 조용히 모은 작은 꿈들은 어느새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차분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서 아팠지만 단지 엄마가 된다는 것만이 제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남편과 함께한 지난 시간과 저 자신이 만들어낸 삶의 의미도 귀중하다는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영원히 그 갈망과 압박 속에서 조금씩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전에 저 스스로를 더 아끼고 내가 좋아하던 음악, 미술 전, 조용한 동네 카페, 그리고 홀로 책을 읽으며 보내는 나만의 시간. 모든 것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과거와 달리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런 일상에 조금씩 스며든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새로운 변화였다. 한때는 의무감으로 만나왔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일부러 꾸미며 유지했던 관계가 많았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 비워진 시간엔 내 삶을 이해해줄 친구,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와 진심으로 교감하고 싶다는 갈망이 자연스럽게 싹 텄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여성 창업 네트워크 소모임에 참석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첫 만남부터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난 이혼녀라서 주눅 들었는데 네 고백 덕분에 용기를 냈어 라며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받고 진짜 친구가 되자하며 손을 내밀었다. 자기계발 세미나와 취미 동호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틈틈이 참여하며 점차 내 곁을 채워줄 새로운 관계들이 쌓여갔다. 처음 손 내민 친구와 늦은 밤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삶의 분기점마다 느꼈던 외로움, 성취와 자존심, 그리고 실패에서 오는 자책감까지. 서로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나만이 겪은 상처가 아니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구의 인생에도 온전히 평탄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슬픔 역시 충분히 이해받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었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친구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기쁨도,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도 하나둘 누릴 수 있었다. 퇴근 후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고민을 나누거나 주말이면 함께 책방, 전시회를 돌고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혼자서만 버텨야 한다는 고립감 대신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혼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던 다양한 외부 활동도 용기를 내 따라다녔다. 자원봉사, 문화 강연, 도시농업 체험까지 매번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 삶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특히 여성 창업인 모임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막막했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실수한 경험, 예상치 못한 고객의 피드백, 사업 운영에 실패했던 좌절마저 서로의 받은 위로와 응원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에 서서히 기쁨을 느꼈다. 특히 이혼이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또는 삶의 전환점에 선 지인에게 내 경험을 털어놓고 함께 울거나 웃는 순간은 오래 남았다. 네가 있으니 한결 든든하다. 나도 언젠가 너처럼 용기 내 보고 싶다는 한마디가 얼마나 값진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마음 깊이 알 수 있었다. 때로는 내 실패와 약함마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이런 만남과 소통, 그리고 타인의 삶에 작게나마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늘 주변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왔고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려 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성장을 위해서도 관계를 맺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가 주는 자유와 외로움은 아직도 번갈아 찾아오지만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익혔다. 때로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애썼다고, 잘 버텼다고 스스로를 칭찬했고 아주 작지만 꾸준히 나를 위한 선물도 챙기며 매일을 충실하게 보냈다.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은 결국 나 혼자만의 싸움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미래에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매일 아침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열고 오늘 내 곁에 머문 사람을 고마워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다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시간이 모여 결국 나만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진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고요한 아침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눈을 뜰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호흡을 내쉬곤 한다. 바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내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천천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이야말로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고대하던 평범한 순간이다. 스리 토이지 외한 점 바치날랑 하이치정 할론 테오 할론 겨우날 거터정 과거에는 자유라는 단어조차 나에게 사치였다. 열심하고 현실과 맞서 싸우고 내 소중한 작은 카페를 직접 꾸려가며 얻은 자립의 힘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부담, 두려움, 외로움,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결국 나는 내가 가진 한계를 조금씩 뚫고 나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의 의미와 진짜 행복이란 어디선가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순간, 내면의 해방, 그리고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자유란 무엇일까? 이제서야 나는 진짜 자유에 한 발 다가갔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눈치, 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당당함, 내 욕망과 두려움을 솔직히 직면하는 용기를 얻었다. 너무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혹은 무관심이 두려웠다. 가족의 불안, 친구의 걱정,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때때로 나를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커지는 해방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울타리에서 벗어나 내가 만드는 삶의 방향, 내가 고르는 사랑, 내가 선택하는 내일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평안이란 어떤 감정일까? 언제부턴가 나는 마음속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잔잔한 평안을 맛보고 있다. 과거에는 끊임없이 다음 무언가를 향해 불안에 시달렸고 묻지 않아도 압박되는 기대에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느긋하게 아침 커피를 내리고 가게 일을 마친 뒤 저녁 산책에서 고요함을 즐긴다.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일부러 고독을 피해 도망치던 과거의 내가 문득 귀여워 보이기도 한다. 넝차여 자여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천천히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안아주는 방법을 익혔다. 부끄러움, 서운함, 분노와 후회까지도 내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을 얻게 되었다. 행복이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조인이 되어니 시한간 연득 한극고도 기계 세시단 일을 지러니 깬다. 조리언 누군가가 장가며 꼬고 마침이 듣고 지가 압박되니 시각하는 단간 작업 차문전이 달아가는 못 나가고 함이시죠. 하람돌 명객 가치는 탱하의 정정. 이러이러하 지난가에서 종보지가 나빤 날이 남있다. 한당 갸지마는 탐안의 실한 처고이 라는 때고 나를 세세이다 니면 다며시 강가 할고가 고 나는 누짓 한고원 만정 청과 내 니와 지를 족경어시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라는 말이 주어지면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억지로 바꾸고 어떤 틀에 맞추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후부터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닌 매일의 작고 사소한 결단이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후에는 차라리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거짓이나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내 삶과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충분히 잘 버텼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고 속삭였다. 외도를 목격한 그 충격과 배신감은 나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고 갔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실마리도 함께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슬픔, 분노, 절망까지도 하나하나 껴안으며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었다. 가족과 진심 어린 친구들의 위로, 한밤중 몰래 적어내려간 일기장,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회한까지 모든 고통과 상처를 통과하며 나는 내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이 되고자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적어도 내 행복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명확히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상실과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쓰라린 과정 끝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 나 스스로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로소 진짜 독립을 시작했다. 내면의 싸움, 용서와 이별 사이에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나는 매일이 끝없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일상을 유지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 끝없이 이어지는 자책이 나를 짓눌렀다. 한때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나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이별이라는 두 길 사이에서 모든 감각과 감정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다. 남편은 내게 연달아 사과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다. 네가 힘들어 보여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같은 반복된 말들이었지만 나는 그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했다. 가족들의 반응도 강렬했다. 시어머니는 내 슬픔을 듣고도 남자는 다 그런 실수할 수 있다 며 집안의 평화만을 바랬다. 친정 부모님은 내가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했고 세상이 모두 나를 이해하거나 응원해주진 않겠지만 나 자신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걸 알기에 세상이 정해준 틀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제는 가슴으로 느낀다. 가족, 친구, 사랑, 일, 취미, 그리고 스스로와 보내는 모든 시간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예전엔 누군가의 기대에 잘 맞춰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마음의 평화와 진짜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간다. 카페 창업 이후 다양한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인연이 쌓이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여유와 확신이 더해졌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내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준다. 나는 더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다. 내 앞에 놓인 오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더 깊고 따뜻해진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 이리 간사, 오랫동안 남을 미워하거나 과거에 매달린 채 살았던 시간도
절망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선 날들도 돌이켜보면 모두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다. 그런 과정을 신중하게 소화하고 나니 나는 이제 진짜 나를 만난 기분이다. 행복이란 늘 기쁘고 환한 표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때론 슬픔도 외로움도 실수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다. 아자가리, 누구나 쉽게 행복해라, 용기 내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삶에서 실제로 그 말이 어떤 힘이 되는지 알고 있다. 스스로 성장한 시간, 울고 웃은 모든 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함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삶에는 선택의 순간, 시련과 기쁨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내 소망과 기쁨을 잊지 않으며 길을 걸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감히 선언한다. 모든 여성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으면 한다. 이제야 진짜 나답게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